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5월 23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오늘 28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의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표 단속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선대와 같은 반열에 자신을 스스로 올려놓음으로써 독자적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도인지 전문가와 집중 분석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김 씨는 오늘 예정된 공연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일 공연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3대가 나란히. 자, 무슨 얘기일까요?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옆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넘어서 본격적인 김정은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강재묵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그 의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건물 외벽 한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바로 옆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라는 혁명과 양성의 최고 전당에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핏줄, 우리 혁명의 혈맥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조선노동당 안에 주체형의 피만이 교내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사진이 칠판 위 나란히 걸린 모습이 교실 곳곳마다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대의 초상화 사진이 나란히 걸린 것이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대 지도자들과 동일한 프레임으로 액자화시켜서 지난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만 있던 초상화 액자에 사실상 김정은도 동일한 수령 반열로 사실상 같이 놓여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통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4대 세습체제 구축까지 염두에 두고 우상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그럼 김정은의 우상화 속도 의도가 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올 초에 북한 군부대로 하달된 내부 문건에 3대 위인 초상화 정성 사업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와 연결된 것 같은데 자, 우상화 작업을 했다면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3대 위인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수 그리고 이제 김정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군부대에 내려보낸 걸 보면 여기에는 이제 김정숙을 빼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초상화를 이제 군부대에 자 내무반마다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뭐 한 2, 3년 전부터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상화 작업은 좀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일단 사진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볼 텐데 네네, 보면은 네.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은 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또 김정일도 시선만 또 반대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진을 아주 이제 유심히 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김일성하고 김정은은 물론 이제 뭐 죽긴 했지만 예.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웃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같은 방향을 안 바라보고 반대입니다. 예, 그 웃지도 않고 좀 근엄한 모습으로 예. 지금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잘 해석을 해 보면 나는 다른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 주체 사상의 길을 갔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군 사상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나는 다른 사상으로 북한을 통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선대와 다르고 그렇죠. 뭐 다른 뭐 길을 걷겠다. 예를 들어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면 어떤 거를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 그러니까 북한 주민 제일주의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통치 사상을 내세울지 그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올해 이제 40이 된 건데 네네. 뭐 우상화 작업이 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올 법한데 예. 왜 이 시점일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요. 예. 몇 살 때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그건 잘 이제 기억을 안 하잖아요. 혹시 40살 된 겁니까? 그렇죠. 1950년이니까 38살 때 아. 6.25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는 벨로로 생각하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중시합니다. 아버지가 38살 정도에 뭐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이제 40살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뭐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나설 때가 거고.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올랐으니까 지금 한 14년 흘렀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내 스타일로 북한을 통치해 나가겠다. 그런 강한 그런 신념이라고 할까요?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네네. 11살로 알려진 딸 주에 네. 굉장히 최근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등장 어떻게 보면 시키고 있다 이런 네네. 표현이 좀 네. 맞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성인 복장을 좀 입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조선시대쯤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세작 책봉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후계자는 주애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좀 연결돼 있을까요? 그렇죠. 제4세대 세습자로서의 김주애를 띄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김주애가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을 잘 하실 텐데요.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21년 11월 18일 날 화성 17형 발사할 때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하고 17형 발사장에서 하얀 패딩을 입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아마 맞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한 2년 반 이렇게 흐르는 사이에 수많은 행사장에서 이제 김주애를 등장을 시켰는데요. 특히 이제 5월 15일 날 전이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그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그 김주애 복장을 보고 깜짝들 놀랐을 거예요. 예. 북한 주민도 놀래고 이제 우리도 놀랐는데 지금 나간 그- 화면 같습니다. 감정수고. 네, 그 이제 복장의 의미를 이게 이제 2011년도 11월 달에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얀 패딩을 나와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머리도 길게 치렁치렁 늘리고요. 복장 위에 거는 블라우스에 시스루, 그러니까 여기 소매가 이렇게 파격적입니다. 네네 나오는 11살짜리. 그렇죠. 그걸 입고 그리고 검은 바지를 입고 높은 굽,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었거든요. 지금 나이가 김주애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그 정도 될 겁니다. 2013년생이니까요. 그 정도 되는데 북한 소녀들이 입고 있는 옷은 위에 셔츠에다가 그다음에 붉은 넥타이 그리고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발머리를 하거든요. 예.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파격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것을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뭐 스타일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레거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제4세 세습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복장들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2.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래서 2.0 이구나. 그렇죠. 북한에서 여성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4세대의 세습자로서의 김주애를 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왕처럼 자기를 이을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세뇌다. 그렇죠. 그래서 2년 반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시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즉 세뇌 교육을 시키고 가스라이팅.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이런 거죠.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좀 빠르게 좀 후계자를 지정하는 모습이 네네. 시청자분들은 좀 이런 연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인가 몇 년 전인가 김정은의 어떤 건강 이상설도 네네,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좀 연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김정은 일가, 소위 말해서 김일성 패밀리의 가족력이 있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죽은 거하고 김정일이 죽은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 죽기는 1994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럼 83살에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1942년생인데 죽은 것은 2011년이니까 거의 70살 다 돼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 40살이에요. 30년은 남았 그렇죠. 아직도 30년이 자기 아버지 죽은 걸로 생각을 하면 남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이렇게 세습 구도를 이렇게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조선시대 이점령이기 때문에 여성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 미리 북한 주민들한테 노출시켜서 가스라이팅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권력 세습을 받을 때 미리 다 받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권력을 다 누리고 아버지는 상황처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김일성으로부터 받을 때는 아버지가 그 스트로크가 일어난 뒤에 아주 짧은 시간에 권력 세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렇게 권력을 장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군부를 통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고모부를 통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다 처형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그런 것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미리 과거에 그 왕자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세습 교육을 미리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김 실장님의 어떤 시각도 한번 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김정은 체제 앞으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이런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김정은 사상을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노동당 소위 말해서 규약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사상을. 그렇죠.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김정은 사상을 거기에 넣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주애를 계속해서 등장시켜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이제 희석화시키는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그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은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층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 패배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층 동요 막기 위해서 당원권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일단 당원 난상 토론 때도 그렇고요. 어제도 굉장히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장단이나 또 원내대표 등 국회직을 선출할 때도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 이 추미애 후보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탈락 이후에 당원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김민석 의원은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 의사 10%를 반영하는 10% 룰을 제시했고요. 장경태 의원은 20%, 그리고 양문석 당선자는 이보다 더 높은 당원 의사 반영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 당원국 신설도 언급을 했는데요. 당원이 100만 명이 넘고 또 당비가 연간 180억이 넘는데 당원과 소통하는 전담 당직자가 없다는 고민을 했다면서 이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원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중도층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500만 정도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정당입니다. 그분들 그런 정도의 숫자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의장을 뽑을 때 똑같이 국회의원 50%에 권리당원 50% 하면 왜 안 돼? 저한테도 사실은 다시 원망하는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표면에서 벌어지는 이런 잠시 일렁임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김지호 부대변인. 일단 강성당원들 반발 세고 이탈 움직일까지 좀 나타나니까 당원권 강화로 좀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일단 뭐 일각에서는 국회법 위반 소지 얘기도 나오고 무리한 당원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선출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장 후보를 정할 때 이것은 이제 당의 경선 과정이나 당의 의사결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내 경선이나 당내 의견 수렴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강성민주당원이라는 말 자체에서 강성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저희끼리는 열성당원, 적극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성.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뭐 이분들이 무슨 뭐 어디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를 점거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적 행위가 없습니다. 당비를 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지지 활동을 하는 저희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인데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당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 좀 엘리트 민주주의, 엘리트층 어떤 리더십을 특정한 리더십을 활동했던 분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커지다 보니까 폄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전의 부위원장,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열성 지지층 어떤 뭐랄까요,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밖에서 보기에 눈치 볼 수도 있는 이런 표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주제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당원이라는 것이 정말 그 말한 500만의 당원인가 아니면 일부의 강성 지지층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선거에서 탈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당원들이 전체가 동요를 했다라기보다는 강성당원들, 일부의 강성당원들이 뭐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지금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환 의원이 여기에 대해 본인이 의원식 후보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어떤 다수당원의 의견과 이 결과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도 방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 이게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뽑는 것입니다. 당대표와는 사실은 좀 달라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상으로도 당적 보유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김주호 실장이 잘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당내 경선에 있어서 뭐 여기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뭐 법에 위반의 소지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러나 국회의장을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이 국회법의 취지에는 민주당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전의 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커밍아웃했던 네. 김성환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식을 투표한 사람들이 마치 뭐 과거 개념의 수박이거나 혹은 뭐 투표하고 나서도 뭐 의원식 찍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등 비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의원식 의원을 옆에서 오랜 기간 지켜봤는데 훨씬 더 개혁적으로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 투표했는데. 네, 김지호 부대변인. 일단은 친명계 의원입니다.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갑자기 이 의원을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데 걱정 안 되십니까?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그 김성환 의원은 좀 당원과 소통하려고 이렇게 공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의장 후보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추미애 의원과 어떤 그 의원식 호불호가 아니고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는데 당원을 대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뭐 자신의 소신을 말하지 않고 어떤 소통 과정 없이 당원 뜻은 이런데 그냥 나는 내가 있게 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반발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선거 때는 후원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선거 지원 유세 홍보도 요청하는데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신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딨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 김성환 의원은 나는 내가 의원식 의원을 지지했고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한 모습입니다. 다만
저희 민주당이 말로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표방했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정말 어떤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소수 그룹만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제시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탈당의 수박 색출 논란이라고 밖에서 일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가장 궁금한 거죠. 추미애 당선인은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 처음으로 신경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성질대로 다 안 된다. 막 욱하는 마음도 있다. 당원들 떠나지 마시라. 하면서도 뭔가 뼈 있는 말들 다 쏟아냈습니다. 표정을 웃고 있지만 뭐 뭔가 의장 경선 결과에 좀 불만을 좀 애들로 표현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것 같아요. 웃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뭐 눈은 웃고 있지만 지금 뭐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아직도 좀 화가 누그러지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내 경선에 있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또 친명 인사였던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을 중간에 드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다들 아는 상황인데 친명계 원내대표가 이 2명 친명계 인사를 드랍을 시키면서 우원식 의원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도 미애로 합의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본인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익명투표로 이루어진 데에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고 본인 스스로도 여성 최초의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탐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지금 법사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은 당대표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행보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저는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이 탈당하지 않고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다독이는 모습은 이건 여야 없이 조금 이렇게 보고서 배울 만한 부분이 아닌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당원들에게는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당선인을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기용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김주호 부대변인 일단은 추미애 당선인 혹은 4선이 되고 있는 이제 정청래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법사위원으로 거론되는 분이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그렇죠. 뭐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까지 굉장히 많은 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건이라 원내대표실에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략적인 추세는 뭔가 좀 이 법사위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작하자마자 또 최상범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이 뭐 추진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관록 있고 법률 지식이 많은 그런 분이 좀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추 당선인 측은 6선 의원한테 법사위원장 맡기는 건 좀 격이 안 맞다라고 하는 지적도 그쪽에서 내비쳤던데 김주호 부대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격이 안 맞다. 6선한테 안 맞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 이제 추미애 의원이 사실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셨던 분이고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로 대선, 지선 승리에 큰 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때 어떤 여론조사, 인식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치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임위원장은 3선 중진급에서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6선 의원이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청래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하는 게 맞다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일단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면은 보통은 다른 당, 뭐 예를 그렇죠. 들면 국민의힘이 맡을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국회 관행으로 국회의장은 1당에서 가져가고 2당에서, 그러니까 의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형태로 서로 간의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시작을 하면서는 뭐 강하게 나가겠다, 지금 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에 있어서는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사위원장은 뭐 추미애 전 장관을 하느냐, 정청래 의원이냐, 박주민 의원이냐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누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22대 국회가 서로 간에 협치도 되지 않고 파행으로 간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법 86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법사위 소관 상임위원장 직무 그리고 탄핵소추에 관한 그런 사안까지 다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지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강전님?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권,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게 법사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사실은 대부분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뭔가 제동을 걸게 되면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이 있는 위원장,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로 서로 간에 관행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러한 관행 같은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김지호 부대변인. 일단 다수당, 압도적인 다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대로 다 가져가도 된다는 입장인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국회의장하고 지금 법사위 운영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다 가져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를 통해서 정말 국민이 고통받는 폭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를 견제할 수뿐이 없고, 이번 총선에서 총선 민심도 좀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으니 야당이 힘을 내서 견제를 하라고 그렇게 많은 표를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견제를 하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뿐이 없고, 저희가 사실은 야당 대표가 일주일에 3번 재판받고 야당 대표의 배우자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는 좀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견제 차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틀어진 계획, 까도 끝이 없는 가수 김호중 씨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내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이르면 당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자, 장가 기자, 일단은 김호중 씨가 오늘과 내일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일은 그렇다면 사실상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밤 8시에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스케줄상 가능하지만 내일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에요. 강남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 씨와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할 때만 해도 김호중 씨 측은 공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23일에서 24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거든요. 자, 하지만 어제 오후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후 법원도 김호중 씨 콘서트 둘째 날인 내일 낮 12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신청, 청구, 피의자 신문 날짜까지 모두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장 실질 심사는 일반적으로 이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보통 12시에 심사를 하게 되면 다툼이 별로 없는 사건이라면 오후 6시를 전후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오랜 고민을 한 끝에 6시가 훨씬 지나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곧바로 영장이 집행되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되니까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공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경찰 조사 때 김 씨 측에서는 좀 음주운전 관련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중 씨가 직접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지시한 거는 인정하셨습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증거 인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 아마 없으셨는지요? 추후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영장 실심사가 있는데 혹시 이거를 김호중 씨 측에서 이걸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나요?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구속영장이 왜 신청이 됐나부터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보자면은 김호중 씨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좀 번복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애초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 이 부분은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도 메모리 카드 같은 부분을 뭐 고의적으로 없앤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은 일단 이제 신청이 되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뭔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앞으로 뭐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런 부분을 밝힐 때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은 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 영장에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한번 같아요.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을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이제 넘어야지 그 수치가 넘어야지만 일단 해당 법조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구속 가능성, 구속의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차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것을 확인을 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부분은 빼고 대신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본인도 시인을 했는데 그 혐의가 적용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사상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황당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은요, 음주라던가 약물 등의 상태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는 경우에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이 되는데 이 법 조항상 형량도 매우 높습니다. 최대 15년까지도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도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영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술잔 몇 잔 안 마셔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위험운전 치사상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음주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만취 상태로 마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콘서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취 상태로 마시지 않았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고를 왜 냈는가? 애초에 음주 때문이라기보다는 휴대폰, 블루투스 페어링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고가 음주,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운전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휴대폰 조작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함으로써 위험운전 치사상의 적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적당량만 음주를 한 것이다. 뭐 소주 잔 10잔 내외였다. 이런 진술이라던가 음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휴대폰 조작 때문이다. 이런 진술이 나오는 것이 이 위험운전 치사상의 법정 법조를 피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유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상적일지, 일반이라면 이런 것들이 통할지 의문이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양파처럼 까도 끝이 없습니다. 양파는 끝이라도 나오는데 지금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그리고 이번에 또 막내급 소속사 직원한테 본인을 대신해서 사고 처리를 좀 시킨 정황이 또 포착됐다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네, 김호중 씨가 자신을 대리해서 사고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를 건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 직원은 김 씨의 매니저는 아닌데요. 이 같은 요구를 받자 겁이 난다는 이유로 끝내 이 사람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 씨가 사고 뒤에 공항이 와서 수습을 못했다는 이 소속사의 이전 해명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자, 경찰은 김 씨 측이 이 A 씨를 대동한 대리 수습에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김 씨의 매니저를 거짓 자수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 중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김 씨가 은폐에 처음부터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이 되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변 사람을 뭔가 계속 이용하려는 모습. 여기서 좀 팬들은 실망스럽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용 교수님, 이 부분 하나 볼게요.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소속사 본부장이 직접 뭐 삼켰다 이런 진술 어제 저희가 다뤘었는데, 또 보니까 김 씨 측에서는 나머지 2대 차량엔 애초부터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 또 말이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네, 그러니까 이제 진술의 그 신빙성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쇠를 사실 삼킨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상당히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다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삼킬 만큼 이 메모리 칩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구나, 정말 핵심적인 증거 사항이구나라고 하는 인상과 외관을 지금 주고 있는 가능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도 뭐 하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왜 이 기획사와 관련된 차량 3대에는 이와 같은 메모리 칩이 다 없느냐? 나머지 2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험 사고 또 뭐 등등에 관련돼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건 꼭 챙기는 것인데 하물며 나름대로의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는 기획사에서 다 없다. 원래부터 없었다. 물론 이제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원치 않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건전한 상식에 비춰보면 어쨌든 간에 세대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다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측면에서 계속된 이 진술의 좀 허위 가능성에 대한 인상을 더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구속영장과 관련된 실질 심사가 사실상 이 변호인이 요청을 한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 혹시 그런 행동을 취하면 더 비난 가능성이 뭐 높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혹시 뭐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뭐 등등의 사유로 한번 좀 연기를 요청하는 뭐 이런 행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해 봅니다. 예. 어쨌든 이 주변 사람들이 김호중 씨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지금 사건과 사실 상관없긴 하지만 이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한테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에서 진 사실도 좀 뒤늦게 밝혀졌더라고요. 네,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유명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상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 그러니까 경연에 입상하기 전에 함께하던 매니저로부터 이제 여러 차례 정상금을 제외하고서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 매니저 측에서는 이 부분이 김호중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인정이 되었고, 이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이후에 지금 현 소속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할 때 뭐 약정금 부분도 뭐 수익의 30%가량을 전 매니저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200만 원에 대한 이 빌려준 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부 승소 판결을 전 매니저가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2,200만 원. 2,200만 원이군요. 네. 2,200만 원 정도 가량을 빌려준 것이 돌려달라고 했고, 인정받은 금액은 이제 1,2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결도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조명이 되면서 매니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보니까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판결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의 열람 제한도 걸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확정된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이제 열람 등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회해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죠. 누구나 신청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호중 씨가 이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제한 신청도 해두었다 이런 사실도 함께 알려졌거든요. 이건 언제 하냐면은 만약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됐을 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뭐 영업 비밀 같은 것이 유출될 수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유추해 보건데 워낙 유명인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본인이 뭐 빌려준 돈이 있다면 갚고 끝나면은 별 일이 없겠지만 딱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결문을 열람하는 거를 제한해 두는 신청까지 해두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장가 기자.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또 터져나온 부분이 하나가 김호중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 폭력, 학폭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말대꾸했다고 30분간 때렸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과거 김호중 씨의 고등학교 시절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는 A 씨 그리고 김호중 씨와의 이 고등학교 때 친구인 B 씨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경북 예고 1년 후배라는 A 씨는요. 김호중 씨가 2학년일 때 이 자신에게 인사를 안 했다면서 30분 동안 때렸고 또 친구들이 김호중 씨의 담배 심부름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항상 자신이 깡패라면서 으스대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경북 예고를 다니다가 나중에 김천 예고로 전학을 갔는데요. 이때 이 SBS 스타킹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이 후배 A 씨는 여기서 나온 이 할머니와의 얘기도 다 거짓이고 또 김호중 씨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파바로티도 극적으로 미화한 것이다 라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또 김호중 씨와 매우 친했다는 경북 예고 동창생 B 씨는요.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분에 못 이겨서 김호중 씨가 창문을 깬다든가 아니면 깡패 생활을 하다가 강제 전학을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학폭이나 이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해서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호중 씨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건 아니라서요. 모두 사실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실 여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겠지만요. 이 부분은 아니길 저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논란의 인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양파 같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 강영욱 씨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일단은 원래대로라면 어제 강영욱 씨가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어제 혹은 뭐 오늘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강영욱 씨 입장 듣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해봤는데요. 답이 없었고 또 일부 보도에서 강영욱 씨가 어제 입장을 좀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잠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영욱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보듬 컴퍼니는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 중고 PC 업체 블로그에는요. 강영욱 씨 회사의 컴퓨터 수대를 매입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앞서 보듬 컴퍼니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지난 1월 운영 중단을 공지를 했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6월 30일부터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런 내용이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변호사님, 폐업 절차에 갑자기 돌입했다.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듬 컴퍼니가요, 이미 지난 1월부터요, 이제 내부 사정을 이유로 6월 30일까지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런 공고가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사 운영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 중고 PC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이 보듬 컴퍼니 측이 내놓은 그런 컴퓨터들, 중고 컴퓨터들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 지금 다 정리를 해두셔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회수할 수 있었다. 중고 컴퓨터로 이제 내다 판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영욱 씨가 좀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행동들 많이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돗개 비슷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걔가 입질이 심해.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요, 이 개는 안락사 됩니다. 그 어머니 울었어요. 개를 붙잡고. 뭔지 알겠다. 근데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복도에서. 사이코.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있으니까 안락사 안 당한 거지, 미국에 살았으면 얘는 벌써 진즉 안락사다
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컨디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상하게 들리겠지. 예. 뭐 지금 상황하고 사실 연관된 상황은 아닐 수 있으나 뭐 네티즌들이 유심히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수님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평상시에 그 언행이 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것이 우연히 좀 포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핵심 내용은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 또는 반려견이 느끼는 아픔 또는 반려견의 주인이 느끼는 아픔 이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방증인 거죠. 반면 본인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거라도 집중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지금 측면에서 보고 있다면 자기가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안락사 그것은 그냥 즐거운 뭐 노래처럼 됐다. 뭐 이런 그 성향이 하나의 그 페르소나 평상시에 비춰지는 일반인의 모습과 정말 내면에 있는 모습 간의 간극이 노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평상시에 언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실상 반려견 그 교육과 훈련도 무엇인가 좀 인간적인 배려, 하나의 생태적인 공감,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공감을 많이 얻는 듯한 공감력이 강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순간순간 저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실 발견된 모습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들, 심지어 그 반려견에 대한 훈련을 의뢰하는 그러한 그 견주에게 아예 굶겨서 이 반려견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네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동물에 대한 사실 간접적인 학대의 또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공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 지나가는 영상이 함의하는 바는 상당히 크지 않나 평가해 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강영욱 씨의 어떤 모습과는 좀 현실과 괴리된 모습을 개인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 주셨고요. 일단 임재희 변호사님, 네. 일단 계속해서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 강영욱 씨가 반려견을 좀 학대했다 이런 뭐 저희가 아는 모습과는 다른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강현욱 씨가 좀 빨리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온 의혹은요. 강현욱 씨가 예전에 함께하다가 생활고 때문에 헤어진 반려견 레오가 있는데 그 이후에 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증거 채취견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강아지와 이 견과 은퇴식에서 강현욱 씨가 재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강현욱 씨와 동거동락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뭉클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레오가 이제 지난해 7월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까지도 강현욱 씨가 SNS에 올렸는데 추가적인 폭로에 따르면 직원들이 이 레오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뭐 트렁크에 실어서 나가기도 하고 제대로 배변 같은 부분도 관리해주지 않았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예. 진술들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여기서 또 온라인상에서 강영욱 씨 아내 관련 목격담이 제기되면서 뭐 이런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 아내에 대한 목격담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SNS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아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때 본인들은 뭐 호텔에서 자고 있으면서 오히려 강아지들은 그냥 차에 두는 모습을 목격이 되었다. 이런 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병원에 어떤 포스터가 뭐 붙여져 있었는데 그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렸더니 그 아내분이 이 사진은 본인이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좀 날석에 이의 제기를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젠 좀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속전이 해결을 맞다 아니다로 얘기하면은 어떤 논란들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침묵만이 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적인 인물이죠.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반려견 1,500만 세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 아마 지금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시간이 조금 흘러가게 되면 잠잠해지겠지 이러한 전략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폐업 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그냥 폐업하고 나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연예인과 방송인이 국민의 그 사랑과 신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일정한 입장 표명, 사과든 반성이든 등을 포함한 이런 표명을 기대해 봅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잘 때 한 번쯤 식은땀 흘려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부터 이 증상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혈액암 환자의 약 30%가 잘 때 식은땀을 흘린다는 보고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대부분 초기에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우리 생활에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중 잘 때 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혈액암 세포는 염증 물질을 지속해서 분비하는데 이때 우리 몸의 면역 물질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식은땀이 나는 거라고요. 또 혈액암 세포가 몸속 여러 기관을 침투하는 과정에서 몸이 가려워질 수도 있다는데요. 전문의들은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지속된다면 병원의 내원에 상담받기를 추천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중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공개된 영화 어프렌티스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는 첫 번째 부인인 이바나가 외모를 비하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1990년 실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하지만 이바나는 이혼 후인 1993년에 이 말이 범죄적 의미로 해석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주장을 번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 부인에 일축됐는데요. 해당 장면에 트럼프 측은 불공정한 선거 개입이라 반발하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고했지만 감독은 필요한 장면이라며 소송은 두렵지 않다 의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